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K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 컨텐츠 요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완주한 드라마인 참교육, 야, 이게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캐대언이라든가 오징어 게임, 우리 안방극장을 장악했던 컨텐츠들을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갖게 되는 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화면 밖에서는 우리 컨텐츠가 진짜 전성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 컨텐츠 산업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 우려되는 소리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고 수익은 줄고 제작비는 치솟고, 그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얼마 전에 하나 있었죠. 바로 JTBC 사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컨텐츠 공급자로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방송국 하나가 결국 206억 원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지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드라마를 줄줄이 만들어놨던 회사가 이런 지경까지 됐다고 하니, 야, 이거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한번 자세히 진단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컨텐츠를 밥 먹듯이 만들어내는 나라, 그런데 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무너지는 것인가? 오늘 그 역설의 진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창희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노창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미디어 산업하고 정책연구고, 특히나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오랜 기간 애정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세계 1위니 뭐 세계 몇 위니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냥 공시해 주잖아요. 정말 컨텐츠 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흥행적으로도 확실하게 메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왜 컨텐츠 산업이 위기라는 소리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건지, 이 뭔가 착시 효과인 건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게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좀 당황스러운 지점이, 종합적으로 시사교양 이슈에 밝으신 분들도 JTBC만 망한 거지 미디어 산업 전반적으로 호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칼럼도 쓰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 높다는 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검증이 됐고, 예. 동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낮게 잡아도 뭐 글로벌 한 10위권 안팎의 규모를 가진 국가이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가 수요가 높다 보니까 제작비는 계속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이 낮은 건 또 아닙니다. 뭐 네. 네이버라는 플랫폼도 있고, 뭐 티빙이라는 OTT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광고도 줄어들고, 그리고 유료 방송 가입자도 줄어들고,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다양한 수요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비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산업의 가치가 높아 보이면 투자가 몰리고, 네. 그 와중에 사실은 또 생존자들이 뭐 많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노정되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은, 물론 정부 측의 고민도 많습니다만, 또 방송 산업으로 국한해서 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받아왔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 산업의 위기라는 것이 저희 연구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끼리는 위기를 얘기를 했지만 뭐 국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JTBC 사태 같은 사태가 일어났고, 저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제2, 제3의 JTBC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렇죠. 있고, 한 가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미디어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중앙그룹이 하나가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예. JTBC에 딸려있는 제작사들도 있고, 예. 그리고 중앙그룹 자체도 메가박스도 있고 신문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이렇게 미디어는 생태계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겹 한 겹이 쓰러지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지금 특히나 뭐 젊은 층, 2030, 저는 40대 중반인데 K 뭐뭐에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예. 교수님이나 제 세대는 사실 그게 상당히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K 뭐 문화라든지 컬처라든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 제2 쪽에 더 가까웠던. 그렇죠. 저만 해도 굉장히 일본 문화, 뭐 슬램덩크 좋아하고. 네. 그런데 이 미디어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K라는 접조를 계속 쓸 수 있을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정도의 위기감이 있을 정도의, 그래요? 지금은 미디어 산업이 굉장한 위기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고, 뭐 국가 차원이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체적인 플랫폼도 있고 KOTT들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양질의 검증된 제작사들도 크고 작은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위기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생태계가 조성은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돈을 못 벌고 그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흘러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 생태계에 우리가 변화된 흐름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예전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한류의 방식이라는 거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한류라고 봐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 미디어의 성장사라고 봐도 좋고, 근데 가장 아쉬운 지점은 지금까지 한국 컨텐츠의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체계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몇 컨텐츠의 엄청난 성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올린다거나 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지만 그거를 내실화하고 자본화하는 데는 좀 취약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콘텐츠에 투자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만드는 주체에게 리턴 내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JTBC 얘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한 100억, 2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광고가 완판이 안 되기 시작한다거나 일단 딱 만들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라든지 말씀드린 유료방송 가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침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들은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도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우리 콘텐츠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해서 거기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취약한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갖고 오는데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도 컨텐츠 잘 만드는 거 이미 확인됐고 해외도 그쵸?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자가 유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외국 자본에만 의존적으로 형태가 바뀌어가는 이 생태계,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교수님 질문 속에 답이 어느 정도 있고요. 제가 21세기 초반 얘기를 드렸는데 넷플릭스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중국 자본이라는 게 있었죠. 네.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그 드라마가 중국 자본으로 제작됐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공동화라고 해서 우리 콘텐츠가 해외 자본으로 만들고 수익이 리턴이 안 되다 보니까 안은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투자처도 찾을 필요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우리 플랫폼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거기에 있는 가입자들로부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수시장의 한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노정이 되면서 JTBC처럼 물론 과오도 있겠지만 콘텐츠 투자를 열심히 했던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이 OTT라든가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라든가 국내 영화 제작 편수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드라마 제작 편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맞고요.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그래서 드라마 시장에서의 인력과 영화 시장에서의 인력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한쪽이 안 좋아지는 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생태계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제작 편수가 급감한 거는 기초 체력 문제도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크죠.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 주셨던 OTT하고 기존의 그 우리가 방송 채널들 또 컨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채널들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방송국들 존재하고 있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OTT라는 매체가 플러스가 더 된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OTT들 넷플릭스니 디즈니 플러스니 이런 것 애플 TV 등 이런 것도까지 생겼으니 드라마도 제작 편수가 더 늘어야 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물론 요즘은 너무 영화관이 안 돼서 코로나19 이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원래 멀티플렉스 영화관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OTT까지 들어섰으니 야 우리 영화 상영할 때가 더 많아지겠다 해서 더 편수가 늘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 OTT 생기고 나서 편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전 영화 배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라마 출연을 거의 안 했던 배우들조차도 이제 드라마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우리 컨텐츠가 계속해서 예전과 같은 행보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징조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과거의 레거시 매체 소비가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늘어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SNS의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호트적인 측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미 2030 초반까지, 그리고 네. 저희 세대도 영향을 받는데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보면서 성장한 세대들이 이제 점점 주요 수요층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뭐 저희 쪽에서는 관심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 경쟁에서 열등하게 뒤처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탈, 그럼 그 이탈을 광고주들이 캐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광고주가 빠지는 문제. 미디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재원이 광고하고 가입료인데 다른 예. 것들도 있지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영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무리 넷플릭스가 투자 많이 한다고 해도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작할 수 있는 영화 편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겠죠. 어쨌든 이 극장 생태계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게 안 되다 예. 보니까 영화는 그렇게 쪼그라들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펀더먼탈이 되는 재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제작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스타들도 사실은 돈을 벌려면 이제 유튜브에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게 오래됐죠. 맞아요. 예, 예를 들면 유재석도 그래서 핑계고를 시작했을 것이고, 예. 뭐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방송은 나 방송 나오는 사람이야를 입증하는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흐름이 있고, 네. 거기에 방송 영역, 뭐 영화 영역,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생기는 문제들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서 종합적으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요, 이 산업 구조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갑자기 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이브를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단계였을 때 BTS 하나 우리 확실히 키워보자 해서 정말 월드스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떼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이브는 단순히 스타 마케팅, 스타 플레이어 하나를 만드는 그런 작은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화되기 위해서 여러 하위 조직을 만들고 또 외국의 레이블사를 인수하고, 그래서 여러 스타들이 시스템적으로 양성될 수밖에 없고 그걸 컨텐츠로 릴리즈할 수 있는 그 생태계의 중심이 오도록 확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히트를 했습니까? 그리고 흑백요리에서 얼마나 큰 히트를 했어요. 그렇게 OTT에서 전 세계 1등을 계속 찍었는데, 그럼 그 찍었던 스튜디오도 제작사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CJ든 JTBC든 뭐든 간에요. 그런 회사들이 야, 우리 전 세계 1등 했어.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중심이 돼보자. 이제는 진짜 하나하나 컨텐츠 바이 컨텐츠가 아니라 시스템에 한번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건 정작 돈을 못 버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하나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음악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음악산업과 영상산업의 특징은 음악산업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물론 아티스트를 오랜 기간 육성을 해야 되지만 예. 그 전체적인 비용이 영상 콘텐츠 하나가 하는 리스크보다는 적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음악산업이 잘한 건 SNS로 이제 막 바이럴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비용들이 영상 산업보다 훨씬 더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OTT라는 산업이 갖는 한계를 말씀드릴 텐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TT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소하게 영업이익이 난다거나 예. 디즈니처럼 큰 기업이 포트폴리오로서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런 건 있지만, 정말 OTT 언론으로 성공한 건 넷플릭스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영상 산업의 특성이 있는 거죠.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제일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반 이용자들이 야, 넷플릭스 돈 주는데 볼 거 없다 다 얘기하잖아요. 네. 한 달, 한두 달 보면. 네. 근데 그럼 계속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처럼 이용자들이 볼 게 많은 환경에서는 컨텐츠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게 본인들도 열등한 사업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파트너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보다 조금 더 저렴한 현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들로 이제는 이만큼 쌓여서 글로벌 1위 사업자가 된 거니까요. 네.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이 영상산업이라고 갖고 있는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래도 그 유리천장을 유일하게 뚫은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거든요. 미국이라는 사업자가 정말 모든 걸 갖고 있고, 유럽은 그냥 포기 상태예요. 네. 거기는 자국 컨텐츠로 뭐 경쟁이 안 되는데, 그나마 네. 우리는 당연히 내수시장은 우리나라 컨텐츠 제일 좋아하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물론 뭐 글로벌 플랫폼을 매개한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컨텐츠 성과를 거두고 있고,
칭찬할 부분이 더 많은데 네. 다만 이 산업의 구조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특성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요즘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 중 하나가 한국 서울에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일본을 한번 조만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일본이야 뭐 그것 때문에 가지 않더라도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백화점을 가보면요, 아, 이것 때문에라도 일본은 꼭 와야 될 이유가 있게 돼버렸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IP입니다. 전 세계 건담 매니아들이 건담 피규어라든가 또 일본의 그 재패니메이션 수많은 만화 캐릭터들의 그 피규어라든가 굿즈들, 이거의 샵이 백화점 위층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손님들, 유럽 손님들, 미국 손님들, 그 컨텐츠를 향유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굿즈 사기 바쁜 거예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 굿즈 사려고 일본까지 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어떤 나라가 자국의 IP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얻게 되는 부가가치이자 경제적 효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게, 토종 OTT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징어 게임, 그거 옷부터 이 모든 게 굿즈용으로 딱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IP는 우리 게 아니라면서요. 그 넷플릭스 거라면서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음악 산업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디지털 산업으로 넘어오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아날로그 상품보다 디지털 상품이 부가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CD 한 장 사면 10,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멜론 같은 거 10,000원 내면 뭐 수만 곡 듣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음악 산업은 뭘로 메이크업을 하냐? 공연으로 메이크업을 해요.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예. 산업이니까. 그러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OTT도 투자하고 뭐 그다음에 M&A를 엄청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디어 산업만으로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지났고요. 거기서 IP를 가지고 다각화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못한 게 두 번째 얘기를 드리면 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와 연관된 IP를 가지고 그 IP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글로벌 OTT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체적으로 글로벌 OTT가 있을 때는 우리 자체 IP를 확보하기가 조금 더 원활해질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럼 그 조금 더 원활해진 IP를 가지고 우리가 미디어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굿즈라든가 오프라인 사업이라든가 이게 더 부가가치가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종 OTT를 기반으로 한 IP 확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롱텀으로 좀 길게 잡아서 한번 또 문화 주권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야, 초 대박 났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국 오랫동안 이 산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오래 돈을 버는 구조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어디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어느 나라나 어느 산업이나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반도체 하면 삼전닉스처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OTT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네. 사실은 CJ가 가지고 있는 티빙이 네. 우리나라가 어떤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될 글로벌 OTT의 가장 주요한 후보군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티빙이 여러 가지 해외 진출을 위한 시도를 하면서 최근에는 또 HBO Max의 티빙 브랜드관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공급을 하고 있고, 오. 또 이 시도가 굉장히 이채로운 게, 예. 과거에는 티빙이 오리지널 컨텐츠만 공급을 했는데 티빙이 확보한, 예를 들면은 뭐 JTBC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도 그 브랜드관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주체적으로 미디어 산업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이 나가야 되고 IP를 네.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좀 반갑고 거기에 대해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예. IP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산업군의 거래에 관해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금 그거는 안 좋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IP를 확보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유인을 계속 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토종 OTT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플랫폼 안에 많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럼 이 플랫폼에서 냈던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시 컨텐츠에 대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 오랫동안 이 산업이 유지 존치되고 오랜 시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중심에 토종 OTT가 들어가는 건 진짜 당연하고,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도 이미 이런 것과 제휴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네.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북돋아주면 진짜 높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소장님, OTT도 글로벌 OTT들도 있고 각 국가마다 또 토종 OTT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여러 OTT들 중에서 우리도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사실은 OTT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넷플릭스 시절에 이제 약간 제가 학술적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때 OTT를 학술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옵티마이제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OTT가 추천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좀 통용되지 않기 시작한 게 유튜브 같은 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넷플릭스나 티빙에 수많편이 있어도 그런 어느 정도 그 롱폼 컨텐츠는 사실 다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수백만 편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제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OTT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되고 실시간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 중계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글로벌 IP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OTT 시장에도 실시간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지금 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게, 저도 뭐 30년 넘는 KBO 팬인데 야구가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티빙에서 지금 KBO 중계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시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시간으로 받쳐주는 컨텐츠가 있어야 네. 그래야 투자도 하고 다른 컨텐츠들도 나오는 거지. 네. 이제 뭐 실시간이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우리나라 OTT들도 국내 시장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중계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커머스를 한다거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우리나라 OTT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 기반이라든지 수익성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요. 그럼 앞으로 한국 콘텐츠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뭐가 더 필요할지, 토종 OTT 말씀 주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뭘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뭐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미 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좀 정책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대기업 지원이 좀 안 되는 부분들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과거 뭐 기재부 시절부터 네. 대기업 지원에 좀 제한들이 있는데 기업들에게도 정부가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 분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네. 반도체처럼 미디어 산업도 좀 국가 전략 산업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반도체보다 사이즈는 작지만 미디어는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은 돈 투자했는데 망한 컨텐츠들 너무 기억 많이 나시잖아요. 눈물이 나네요. 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 JTBC 관련해서 그 쓴 칼럼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적어도 콘텐츠 산업은 어느 정도의 무모함이 있어야 위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무모한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기업이 CJ하고 JTBC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JTBC가 무너지기 굉장히 안타깝고 네. CJ는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남은 게 진짜 CJ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되고, 이게 단순히 제가 미디어 연구자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접두어 K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수출이라거나 관광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붕업되고 있는데 K 컨텐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정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모르지는 않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우리가 저희 세대 때는 또 홍콩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와르. 사실 저희의 문화적 네. 어떤 지향에 굉장히 지분이 네. 큰데 자칫 잘못하면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맥락은 다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좀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 CC에 역시 일본 컨텐츠가 짱이지 하면서 재패니메이션부터 J-팝부터 일본 영화도 많이 봤었죠.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본 거 재미없습니다. 한국 거 K 컨텐츠가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K 컨텐츠가 J 컨텐츠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전 걱정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전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산업에서, 컨텐츠 산업에서 골마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문화 주권도 지키면서 문화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국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오늘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잔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